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 하는 자로 나뉠 뿐이다. 책 읽는 자장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일찍 퇴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있어도 머릿속은 시끄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지쳐있는 밤. 그런 날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 나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 아, 누군가는 잘해내기만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을까? 혹시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러한 말들이 천천히 부유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은근히 이런 생각 품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수학이랑 원래 안 맞아.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원래 인간관계를 못해. 그 말 속에는 어떤 결정이 숨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또는 변해봤자 크게 소용없어 라는 포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보다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자 드웩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인간의 잠재력을 가르는 두 가지 사고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은요, 원래 타고난 재능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믿음의 프레임이에요. 다시요, 고정 마인드셋은 원래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은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노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연인 사이에서, 또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마인드셋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실패를 배움의 계기로 삼는 사람의 차이. 비난을 피하려는 리더와 비판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리더의 차이. 사랑이 무너질 때 등을 돌리는 연인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연인의 차이. 자, 이런 모든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증명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인드셋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말하는 마인드셋이란 우리가 지닌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녀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확실함을 추구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규정하죠.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재정의합니다. 두 마인드셋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며 실패를 능력 부족의 증거로 보고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발전에 집중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여기고요.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마인드셋의 차이는 우리의 행동 패턴, 학습 방식, 도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결국 우리의 성취와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저자는 학생들에게 쉬운 퍼즐을 풀게 한 다음에 더 어려운 퍼즐을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쉬운 퍼즐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도전적인 퍼즐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도전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연구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노력과 도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즉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의 힘, 성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심리학. 마인드셋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영역에 머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 향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자가 소개한 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대학에서 어려운 물리학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나는 물리학에 소질이 없나 봐 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 방법을 바꾸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마인드셋이 실제 뇌의 활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할 때 관심을 덜 기울이고 오류를 수정하는 뇌 활동이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오류를 처리하는 뇌 활동이 더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인드셋의 영향력은 생각 이상으로 깊습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근본적인 방식까지 바꾸는 강력한 심리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와 교육에서의 마인드셋. 교육 환경에서 마인드셋의 영향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저자는 뉴욕시의 한 중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뇌의 가소성과 학습을 통한 지능 발달에 대해 배웠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학습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배운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학습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서 더 큰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자는 아직, yet, yet이라는 단어의 힘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는 문장 끝에
아직은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학습 동기가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어. 아직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칭찬의 방식이 아이들의 마인드셋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와 같은 타고난 지능을 칭찬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반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와 같은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재능이나 지능을 칭찬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또는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타고난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에게 몇 가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똑똑함이나 재능을 증명하려고만 하고 실패를 피하려 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죠. 둘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다면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패를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걸 못하면 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반면 노력과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또는 네가 다양한 전략을 시도한 것이 인상적이어서 와 같은 칭찬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그들은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끈기 있게 대처합니다. 아직 못하는 것과 영원히 못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한 실험에서 저자는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퍼즐을 풀게 한 뒤에 한 그룹에게는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후 더 어려운 퍼즐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똑똑하다라고 칭찬받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쉬운 퍼즐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퍼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자와 부모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능이나 재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전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의 마인드셋.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인드셋의 영향력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저자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사례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최고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조던은 타고난 재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나는 프로 경력 동안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경기에서 패배했다. 26번이나 승리를 가져올 마지막 슛을 맡았지만 실패했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테니스 선수 존 맥켄로와 아서 애쉬의 대조적인 마인드셋을 비교합니다. 맥켄로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만 실수나 패배를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경기 중 폭발적인 분노는 그의 고정 마인드셋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애쉬는 끊임없이 자신의 게임을 분석하고 개선하려고 했으며 패배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코치의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이며 역경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능 자체보다 재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가치를 둡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는 프로야구 선수 빌리 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초기에 타고난 스타로 여겨졌지만 프로 무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이 되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해 전통적인 야구 시장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단순히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셋과 그에 따른 훈련 방식, 도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즈니스와 리더십에서의 마인드셋. 비즈니스 세계에서 마인드셋은 기업 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엔론의 실패를 고정 마인드셋 기업 문화의 전형적인 예로 분석합니다. 엔론은 가장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고 천재성을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직원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숨기며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는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어떻게 아는 것 전부에서 배우는 것 전부 문화로 회사를 변화시켰는지 소개합니다. 이 변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직원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다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발전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더 혁신적이고 협력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마인드셋. 마인드셋은 우리의 대인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나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 집착하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성격의 불일치나 서로의 타고난 특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갈등도 큰 문제로 확대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한 커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톰과 제이는 결혼 초기에 자주 다투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톰은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맞지 않아 라고 해석했고, 제인의 행동을 그녀의 성격의 고정된 특성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제인은 같은 갈등을 우리는 아직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제인의 관점이 톰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드웨이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의 단점을 고정된 성격이 아닌 발전 가능한 영역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갈등을 관계 발전의 기회로 여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네 번째,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드웩은 관계에서의 성장 마인드셋에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막연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 파트너의 성장 마인드셋이 관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 톰과 제인의 사례처럼 한 사람의 관점의 변화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부모, 교사, 코치와 같은 역할에서 마인드셋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아이들의 마인드셋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마인드셋과 그에 따른 양육 방식입니다. 저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기.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와 같은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기. 괜찮아. 실수는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야.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세 번째, 아직의 힘을 활용하기.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는 말에 아직은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가르칩니다. 저자는 어른들이 자신의 마인드셋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마인드셋 바꾸기.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자신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마인드셋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삶의 특정 영역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또 다른 영역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지만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인드셋을 인식한 뒤에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를 당신 안에 있는 고정 마인드셋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안의 판사라든가 내 안의 완벽주의자와 같은 별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는 이 고정 마인드셋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목소리를 발달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대응하는 식이죠. 저자 또한 마인드셋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찾으세요. 두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기. 실패 후에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십시오. 세 번째, 노력의 가치 재평가하기. 노력을 약점의 신호가 아닌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비판을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닌 개선을 위한 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에서 배우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기보다 영감과 배움의 원천으로 보십시오. 저자는 마인드셋 변화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의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사이를 오가게 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성장 마인드셋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캐롤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프레임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했죠. 사람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재능도 환경도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나는 지금 이대로의 사람이며 능력은 타고난 것이고 실패는 내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나는 계속해서 나를 바꿀 수 있고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어떠한 일이든 배울 기회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학생이 될지, 어떤 리더가 될지, 어떤 연인이나 부모, 그리고 어떤 인간이 될지를 조용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인드셋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지어 바로 전까지 고정 마인드셋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10살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늦어도 20살에 40이나 50 또는 그 이후라도 늦은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자기 삶에 계속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강자와 약자 혹은 이긴 자와 진 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와 배우기를 멈춘 자로 나뉘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 책에서 딱 한 문장을 뽑는다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배우려는 자와 배우기를 멈춘 자로 나눈다. 또 이 책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기를 선택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의 엔딩곡은 벌써 이달의 클래식 명반 산책 시간입니다. 자, 클로드 드뷔시의 클레르 딜룬. 이거 프랑스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해서 특별 훈련도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클로드 드뷔시 클레르 딜룬. 달빛을 그린 음악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사실 이 곡에는 단순히 달빛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빛보다 더 은은하고 어둠보다 더 깊은 감정의 자취들이요. 이 곡의 초안은 1890년경에 쓰였습니다. 당시 드뷔시는 20대 중반, 젊고 예민한 예술가였죠. 사랑에 서툴고 삶에 지쳐 있었으며 음악계의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이 곡을 쓸 당시 제목은 공상 또는 몽상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곡은 현실보다는 꿈에 가까운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 이 곡이 수정돼서 발표될 때 드뷔시는 제목을 바꿉니다. 달빛이라고. 그 배경에는 시인 폴 베를렌의 시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당신의 영혼은 풍경, 그곳에선 마스크들이 돌아다니네. 달빛 아래 하프 소리와 춤, 그리고 꿈. 베를렌의 이 시는 희미한 달빛 아래의 가면 무도회처럼 기쁨과 슬픔이 얇은 막 하나로 공존하는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드뷔시는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 원래 곡을 고쳐 쓰고는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과정은 그가 스스로 내면과 화해하는 시간이었다고도 해석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곡이 수록된 그 피아노 모음집에 다른 곡들 비교하면 좀 이질적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모음곡 안에 담긴 곡들은 좀 더 이것보다 화려하고 빠른 템포를 지내는데 이 곡만 유독 느리고 조용하죠. 마치 떠들썩한 무도회 중에 잠깐 발코니로 나와 혼자서 달을 바라보는 장면 같달까요? 드뷔시는 말년에 이 곡을 애정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했다고도 합니다. 너무 대중적인 인기에 가려서 그의 다른 곡들이 잊혀질 것 같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곡이야말로 드뷔시다운 드뷔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고 인상주의적이며 깊은 감정의 결을 소리로 직조해내는 달빛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서 더 마음을 흔듭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질 것 같은 감정. 지금 이 시간 드뷔시의 음악을 통해서 그 감정을 만나보시죠. 조용히 마음 안으로 빛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Glitter de Lune.